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영조대의 어느 해 팔도의 가뭄이 깊어 백성들의 시름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곡식은 바닥나고 산과 들은 메말라 무엇 하나 얻을 것이 없는 삭막한 풍경이었지요. 이렇듯 팍팍한 시대에 경상도 안동 땅 깊숙한 산골 마을에 김부자댁과 이선비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부자댁이야 말할 것도 없이 쌀과 마니가 곡간을 터트릴 지경이었지만 이 선비댁은 그 이름만 선비일 뿐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초가집 한 채와 낡은 책 몇 권이 재산의 전부인 청빈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성품이 곧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았으나 워낙 세상 물정에 어두워 흉년이 깊어지자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춘풍이라는 이름 그대로 봄바람처럼 화사하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춘풍은 비록 가난한 선비댁에 시집왔으나 불평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남편인 이몽룡을 내조하며 조용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몽룡은 비록 과거에 몇 번 낙방했지만 춘풍의 지극정성 덕분에 다시 학문에 매진할 힘을 얻곤 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춘풍이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크게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매일같이 춘풍에게 눈을 흘기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쯧쯧, 복도 없는 계집. 우리 집안대를 이을 귀한 아들을 낳지 못할 망정. 내 팔자대로 이 집안까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 이름은 봄바람이 아니라 가난을 몰고 오는 흉년바람이 맞지 않겠느냐? 춘풍은 이런 모진 말에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선비댁의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흉년이 거듭되자 이 선비댁의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장독대는 텅 비었고 집안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선비와 몽룡은 마을 부잣집을 찾아가 품을 팔거나 땔감을 해오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선비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쇠해져 온종일 알아눕게 되자 춘풍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기력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읍내에 나가서 작은 것이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춘풍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춘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가서 뭘 어찌하겠다는 말이냐? 당장 쌀 한 톨도 없는 마당에 내 몸 하나 성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마. 이 집안은 이제 하늘이 버린 모양이로구나. 그날 밤 춘풍은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버님의 병은 깊어지고 집안에는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춘풍은 남편 몽룡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결단코 이 위기를 넘길 방도를 찾겠습니다. 저에게 하룻밤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몽룡은 춘풍의 비장한 눈빛을 보고는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춘풍아, 내 마음은 알겠으나 무리하지 말거라. 내 몸이 상하면 이 서방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닐 것이다. 춘풍은 남편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바로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김부자댁으로 향했습니다. 김부자는 춘풍이 초라한 행색으로 찾아오자 대뜸 퉁명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선비댁 며느리가 웬일이냐? 곡식 꾸러왔으면 헛걸음했다. 나도 먹을 것이 없어 곤란한 지경이다. 춘풍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부자날이 송구하지만 곡식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초가집을 담보로 잡아주시옵고 대신 돈 500냥을 빌려주시옵소서. 김 부자는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허허허, 이 선비댁 초가집이 500냥이라니.
기와장도 없는 낡은 집 한 채가, 게다가 흉년이 들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며느리 양반 아무리 가난에 미쳤기로써니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시오? 지금 그 집은 백냥도 받기 어려운 처지인데. 춘풍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자날이 저희 집은 비록 낡았으나 선때부터 내려온 천하의 명당터에 있습니다. 이 집터의 기운이 앞으로 3년 안에 저희 집안에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3년 안에 제가 돈 500냥을 갚지 못하거나 복이 오지 않으면 이 집을 무상으로 부자날이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500냥을 빌려주십시오. 김 부자는 이 며느리가 진정 미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명당? 뭐? 헛소리. 허나 3년 안에 갚지 못하면 저 집을 공짜로 얻는다고. 가난한 선비집이라도 땅 문서가 있으니 잃을 것은 없지. 김 부자는 욕심이 동하여 결국 춘풍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소. 그 미친 내기를 내가 받아들이겠소. 내 당장 500냥을 내어줄 터이니 이 땅 문서에 분명히 도장을 찍고 가시오. 춘풍은 김 부자에게 500냥을 받고는 곧바로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춘풍의 옷차림과 손에 들린 돈뭉치를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이 선비댁 며느리 아니냐? 저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기에 저리도 당당하게 걷는고. 쯧쯧, 가난에 정신이 나갔나 보네. 저 돈으로 쌀을 사도 모자랄 판에 설마 저 돈으로 빚을 갚으려나? 읍내 장터에 도착한 춘풍은 돈 500냥으로 쌀을 사지도 않고 약재를 사지도 않고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기이한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춘풍은 시장에서 가장 크고 싱싱한 잉어 10마리를 샀습니다. 이 잉어들은 워낙 귀하고 비싸서 평소에는 부잣집 잔치상에나 오르는 진귀한 물고기였습니다. 둘째, 춘풍은 이름난 대장장이를 찾아가 최고급 강철로 만든 호미 10자루를 주문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 선비댁에서 춘풍이 호미 10자루를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셋째, 춘풍은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림을 거금에 주문했습니다. 선비댁에 걸어둘 그림이라 하기엔 너무도 화려하고 값비싼 그림이었습니다. 넷째, 춘풍은 장터에서 가장 고운 무명실과 비단을 샀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해드릴 옷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구매하고 난 후 춘풍은 돈 500냥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녀가 구매한 물건들의 목록을 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기어코 미쳤구나. 흉년이 들어 쌀이 금값인데 귀한 집까지 담보로 잡고 저런 쓸데없는 것들을 샀단 말인가. 잉어 10마리로 잔치를 벌이려고 했나 보지. 참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는 없다. 저 집은 이제 망하는 일만 남았네. 선비댁이 잉어나 사다 먹고 홈이나 잔뜩 사들이고 가난이 사람을 정신 나가게 만들었구먼. 박씨 부인의 말이 맞았어. 복 없는 계집이라더니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춘풍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미 김 부자를 통해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춘풍이 집을 담보로 500냥을 빌리고 그 돈을 쌀 대신 잉어, 호미, 그림 등에 탕진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춘풍을 보자마자 삿대질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통제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년이 기어코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터전마저 팔아넘겼구나. 내년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잉어, 호미, 그림. 이 미친 계집아. 당장 그 잉어를 팔아 쌀 한 되라도 구해와야 할 것 아니냐. 내 아버지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몽룡 역시 춘풍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망감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춘풍에게 물었습니다. 춘풍아, 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냐? 아무리 지아비가 미덥지 못하다 한들 어찌 상해 한마디 없이 집을 담보로 잡고 그 돈으로 어찌 쌀 한 톨 사지 않고 물고기나 산단 말이냐? 그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춘풍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노여움과 원망이 담긴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첩의 불효와 불충을 용서하십시오. 허나 소첩은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님의 병환과 이 집안의 위기를 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부디 소첩을 믿고 열흘만 지켜봐 주십시오. 열흘 안에 소첩이 이 집안의 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때는 소첩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를 갚겠습니다. 춘풍의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에 박씨 부인과 몽룡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춘풍은 그날부터 집안의 모든 것을 바꾸는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을 담보로 잡고 산 물건들, 즉 잉어 10마리, 호미 10자루, 용그림, 무명실과 비단이 과연 이 선비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춘풍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열흘의 말미를 얻어낸 후 곧바로 자신이 산 물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춘풍은 장터에서 사온 잉어 10마리를 들고 집 뒤편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춘풍이 비싼 잉어를 사왔으니 당연히 기력 없는 시아버지를 위해 끓여드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춘풍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춘풍은 잉어들을 물에 담근 채 시아버지인 이 선비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 선비께 절을 올리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불효하여 아버님의 병환을 치유할 귀한 약재는 구하지 못하고 오직 이 잉어들만을 가져왔습니다. 허나 이 잉어들은 장터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잉어들입니다. 이 잉어들의 기운을 받아 아버님께서 기력을 되찾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선비는 이미 춘풍의 소문을 들었기에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미련한 것, 귀한 돈을 물고기에 다 썼다니. 춘풍은 물통을 들고 다시 계곡으로 가서 잉어들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양의 유명한 약재상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약재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귀한 약재나 신비로운 물건을 구하는 이였습니다. 춘풍은 번뜩이는 생각으로 그 약재상이 지나가는 길목에 쪼그리고 앉아 잉어들이 담긴 물통을 정성껏 들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약재상이 춘풍 앞을 지나가려 할 때 물통 속의 잉어들이 펄쩍 뛰어올라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약재상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춘풍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시오, 대개 그 잉어들은 참으로 기력이 왕성하구려. 어디서 구한 잉어들이요? 약재상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춘풍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어낸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날이 송구하옵니다. 이 잉어들은 저희 시아버님께서 직접 키우시던 귀한 잉어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병이 깊어 이 잉어들을 드시고 기력을 찾으시기를 바랐으나 아버님께서는 차마 내가 아끼던 생명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 하시며 도로 놓아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여 제가 놓아주러 가는 길입니다. 약재상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키우던 잉어라. 그것도 병든 양반이 차마 생명을 죽이지 못하여 놓아주라 명했다니. 이 잉어들에게는 범상치 않은 생명의 기운이 서려 있음에 틀림없다. 약재상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대개 시아버지께서 이토록 고결한 마음을 가지셨다니. 그 정성이 잉어들에게 고스란히 깃든 것이오. 이 잉어들은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병을 낫게 하는 신묘한 영물이오. 내가 이 잉어들을 사겠소. 그 대신 대개 시아버지께 드릴 최고급 녹용과 진귀한 약재를 넉넉히 드리겠소. 춘풍은 내심 쾌재를 불렀으나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날이 아버님의 분부가 있었거늘 어찌 제가 감히. 약재상은 급한 마음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약재를 한 보따리 풀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이 녹용과 약재라면 대개 시아버지 병환은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오. 부디 내 정성을 봐서 이 잉어들을 나에게 파시오. 결국 춘풍은 잉어 10마리를 500냥짜리 최고급 약재로 바꾸어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극구 놓아주라 했다는 고결한 마음이라는 거짓말이 약재상의 감동을 자아내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귀한 약재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기뻐하며 춘풍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호 통제라. 내 며느리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마음 씀씀이가 결국 하늘의 감동을 얻어 귀한 약재를 가져왔으니 시아버지의 병환을 위한 약재는 구했으나 집안의 가난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춘풍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탕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춘풍은 자신이 산 호미 10자루를 들고 마을 어귀로 나섰습니다. 이 호미들은 일반 농기구와 달리 최고급 강철로 만들어져 날카로움과 단단함이 비할 데 없었습니다. 춘풍은 이 호미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팔지 않고 자기 집 앞 작은 텃밭을 홀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호미들을 마치 귀한 보물 다루듯 조심스레 사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혀를 찼습니다. 저 며느리가 약을 써서 시아버지 병은 고쳤는지 몰라도 정신은 여전히 이상하다네. 흉년에 무슨 밭을 간다고 저리 호미질을 하는고. 그것도 귀한 강철 호미 10자루를 혼자서. 마치 밭에서 금이라도 캘 듯이 말이야. 호미가 10자루면 10명이 동시에 일할 수 있다는 뜻인데 혼자서 한 자루씩만 쓰는 것이야? 저 며느리에게는 호미 1자루가 9자루의 짐이 되는 셈이지. 하하.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춘풍은 열흘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호미질을 했습니다. 이웃집 김부자는 춘풍이 호미질하는 모습을 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년 안에 복이 온다더니 호미질이나 하는 것을 보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열흘째 되는 날 춘풍의 텃밭은 완벽하게 갈아엎어져 반짝이는 황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미질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 새로 산 무명실과 비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튿날 춘풍은 텃밭 한가운데에 자신이 산 비단으로 만든 아주 크고 화려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 아래에 호미 10자루를 마치 장군들의 무기처럼 늠름하게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텃밭 입구에 다음과 같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천년 호미밭. 이 밭을 기경하는 데 쓰인 호미는 하늘이 내린 강철로 만들었으며 이 호미를 잡는 자는 흉년의 저주에서 벗어나 풍년의 복을 얻을 것이다. 단 이 호미는 이 집안의 생명과 같으므로 하루에 딱 10사람에게만 빌려줄 수 있으며 빌리는 이는 일꾼 품삯의 3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 팻말이 서자마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풍이 드디어 미친 자의 행세를 공식적으로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품삯의 3배를 내고 호미를 빌리라고. 그것도 10사람에게만. 저 며느리가 미쳐서 부자를 꿈꾸는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가뭄은 갈수록 심해져 농사 지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농부들은 호미질을 하다가 낡은 호미가 부러지기 일쑤였고 농기구를 새로 살 돈도 없었습니다. 이때 마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 돌쇠가 춘풍을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며칠 전 낡은 호미가 부러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춘풍 아씨, 제가 비록 가난하지만 아씨의 호미를 빌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품삯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씨의 텃밭을 보았는데 호미질이 어찌나 잘 되었는지 마치 밭이 살아 숨쉬는 듯 하더이다. 그 호미라면 제 밭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춘풍은 미소를 지으며 호미 1자루를 돌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돌쇠는 품삯 3배를 내고 그 호미를 들고 자신의 밭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강철 호미는 땅에 닿자마자 오래된 가뭄으로 단단해진 흙을 마치 버터처럼 부드럽게 갈아엎었습니다. 돌쇠는 하루 품삯의 3배를 내었지만 이 호미 덕분에 사흘 동안 한량의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정령 호미란 말인가? 이 호미는 분명 황금 호미일세. 힘을 들이지 않아도 땅이 갈아엎어지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신 복이로구나. 돌쇠는 다음 날 춘풍에게 품삯을 5배로 올려줄 테니 호미를 계속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옆 동네까지 퍼졌습니다. 이 선비댁 며느리가 파는 호미는 가뭄을 이기는 황금 호미다. 그 호미를 빌리면 10배의 농사일을 할 수 있다. 농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춘풍을 찾아와 품삯의 3배가 아닌
10배를 주겠다며 호미를 빌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춘풍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리들, 제가 정한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루에 딱 10사람 품삯의 3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됩니다. 농부들은 결국 품삯의 3배를 내고 호미를 빌려갔고 호미를 사용한 이들은 모두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춘풍은 매일 10사람에게 호미를 빌려주고 10사람 몫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댁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본 박씨 부인과 몽룡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춘풍이 500냥을 주고 산 호미 10자루는 이제 매일같이 500냥 이상의 수입을 안겨주는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어머님, 서방님, 이것이 바로 소첩이 말한 복의 시작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은 이 호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뭄이 깊어질수록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강한 호미의 가치는 금보다 귀해지는 법입니다. 춘풍의 선견지명과 결단력에 박씨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춘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풍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내가 너를 복없는 계집이라 불렀으니 이 어미의 죄가 크도다. 춘풍은 호미 사업을 통해 매일 엄청난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비댁은 더 이상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춘풍은 남은 돈으로 집안을 수리하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새 옷을 지어드리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쌀을 나누어 주며 덕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물건은 화가가 그린 용 그림 한 폭과 쓰고 남은 무명실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풍이 호미로 돈을 번 것은 인정했지만 그 용 그림을 산 것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비댁에 걸어둘 그림치고는 너무 화려하고 또 너무 비싸지 않았는가? 그 그림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기에 500냥 중 큰 돈을 썼단 말인가? 이 선비댁의 가세가 회복되자 춘풍을 괄시했던 김부자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춘풍이 호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는 저 미친 며느리가 혹시 나에게 빌린 500냥을 갚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지. 저 집터는 내가 공짜로 가져야 할 명당인데 3년은커녕 1년도 안 되어 돈을 갚으면 어찌하란 말인가. 김 부자는 춘풍이 집을 담보로 잡은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춘풍을 찾아와 계약서의 파기를 종용했습니다. 며느리 양반. 그 호미 사업이란 것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만 반짝하는 것이지. 내가 보아하니 그 사업 오래 못 갈 것이오. 게다가 당신이 빌려간 돈이 고작 500냥이오. 내가 보니 당신 집안에 큰 복은커녕 큰 애군이 끼었소. 내가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500냥을 빚으로 남기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집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럼 내가 은혜를 베푸는 셈치고 500냥은 없던 일로 하겠소. 춘풍은 김부자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자나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와 나리께서 맺은 계약은 3년 안에 복이 오지 않으면 집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 집에는 이미 큰 복이 오고 있는데 나리께서 복을 마다하시고 계약을 깨려 하십니까? 하하, 나리, 복은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셔야지요. 춘풍의 당당함에 김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시끄럽소. 복 같은 헛소리는 집어치우시오. 내 당장 이 집을 가지지 못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오. 며느리 양반, 내 제안을 거절하면 큰 코 다칠 것이오. 그때 춘풍이 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비싼 돈을 주고 산 용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림 속 용은 구름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 장엄하고 기세가 넘쳤습니다. 춘풍은 그림을 펼쳐놓고는 김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 그림은 평범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용을 그리면 반드시 기우제가 성공한다는 영험한 화가입니다. 소첩이 이 그림을 비싼 돈 주고 산 것은 단순히 걸어두기 위함이 아니옵니다. 이 그림은 비를 부르는 영험함을 가지고 있으며 소첩은 이 그림을 이용하여 곧 다가올 큰 비를 이 마을에 내리게 할 것입니다. 나리께서 저의 호미 사업을 무시하셨지요? 가뭄이 계속되면 호미 사업은 계속되겠지만 만약 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춘풍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날이 저희 집은 호미 사업으로 돈을 모았지만 이웃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소첩은 이 그림을 걸고 마지막 기우제를 지낸 후 마을 전체에 풍년을 가져다 줄 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호미 장사는 끝나겠지요. 그리고 그 비를 맞은 저희 집의 땅값은 10배로 뛸 것입니다. 날이 이 집을 지금 헐값에 파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나리께서 이 집터를 탐내셨으니 저희 집이 진정한 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춘풍의 말은 김부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호미 장사는 끝난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 이 집터의 가치는 맞다. 춘풍이 말한 대로 10배가 뛸 수도 있지. 괜히 지금 집을 빼앗으려다가 큰 이득을 놓칠 수도 있겠다. 결국 김부자는 춘풍의 말에 넘어가 계약을 유지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춘풍은 용 그림을 비오는 날을 대비한 보험으로 활용하여 김부자의 탐욕을 잠재우고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춘풍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무명시를 꺼내어 집안의 모든 가족의 신발을 수선하고 시아버지의 낡은 책 표지를 새로 덧대어 묶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500냥을 가지고 와서 쌀 대신 잉어, 호미, 그림, 그리고 이 무명실과 비단을 샀을 때 어머님께서는 저를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에는 복을 불러들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춘풍이 설명했습니다. 잉어 10마리 이것은 효를 상징했습니다. 시아버님께 약재를 구함으로써 하늘의 감동을 얻어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집안의 어른을 안심시키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호미 10자루 이것은 근면과 경제력을 상징했습니다.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자력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용그림 이것은 지혜와 미래 대비를 상징했습니다. 김부자의 탐욕을 잠재우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여 가치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세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이 남았습니다. 춘풍이 남은 무명실로 낡은 신발을 수선하고 책을 묶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풍아, 너는 집안의 복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어미의 마음까지도 바로잡아 주었구나. 내가 돈을 벌고 집안이 윤택해지니 이 어미는 내가 그저 사치를 부릴까 걱정했는데 내가 이 낡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녹는구나. 춘풍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산 무명실은 바로 절약과 검소함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가장 큰 복은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낡은 신발을 수선하는 것은 복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며 낡은 책을 묶는 것은 선비 집안의 도리와 학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몽룡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춘풍아, 내 지혜와 마음 씀씀이가 하늘에 닿았구나. 나는 집안이 가난하다고 하여 오직 과거 급제에만 목을 맸으나 너는 이 척박한 땅에서 이미 가장 값진 지혜와 가장 큰 부를 얻었으니 내가 진정한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구나. 춘풍이 모든 복의 절차를 마친 지 며칠 후 마침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용 그림의 영험함 때문이었는지 춘풍의 지혜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뭄에 지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감사했습니다. 비가 내리자 춘풍의 호미 장사는 약속대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땅은 비옥해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얻어 농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춘풍의 예측대로 땅이 비옥해지고 마을의 생기가 돌자 이 선비댁의 집터의 가치는 크게 뛰었습니다. 김부자는 비가 오자마자 땅 문서를 들고 이 선비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차지해야 한다. 김부자가 헐레벌떡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춘풍은 마당에 앉아 무명실로 꿰맨 신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양반, 호미 장사는 이제 끝이 났소. 비가 내렸으니 당신 집안에 복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내가 당신의 담보 기한이 3년이라 했으나 내가 자비를 베풀어 오늘 당장 빚을 갚으시오. 못 갚으면 이 집은 내 것이오. 춘풍은 태연하게 일어섰습니다. 부자날이 약속대로 돈을 갚겠습니다.
춘풍은 방으로 들어가 열흘 동안 호미 장사로 벌었던 엄청난 돈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왔습니다. 호미 장사로 벌어들인 돈은 이미 500냥을 수십 배나 넘어서는 거금이었습니다. 춘풍은 500냥을 정확히 계산하여 김부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자나리, 여기 빌려주신 500냥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리께서는 3년 안에 복이 오지 않으면 집을 드리겠다고만 하셨지 이자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큰 복이 왔으니 나리께 집을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김 부자는 눈앞에 쌓인 거금과 춘풍의 빈틈없는 말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오히려 가장 큰 손해를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춘풍에게 500냥을 빌려주고 가장 값진 집터를 놓친 채 아무런 이자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선비댁은 춘풍의 지혜와 결단 덕분에 풍요를 얻었고 춘풍은 이제 박씨 부인에게 조선 제1의 복덩이 며느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담보로 잡고 물고기를 샀지만 그 물고기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라 효용, 근면, 지혜, 절약이라는 4가지 진정한 복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